어떤 쇼핑몰도 좋아 전자랜드 가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 3위인 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약세인 롯데와 신세계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거란 전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 자동차 노조가 경영 정상화 자구안을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감원 대신 최대 2년간 직원 절반이 무급휴직하는 방안인데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력을 2,000명 이상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이 뒤로 미뤄지면서 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면서 소급 적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집합금지 같은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이외에 여행업이나 공연업 같은 16개 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땅 투기 논란을 빚은 LH의 인력이 2,000명 이상 감축됩니다. 사태의 원인이 된 업무 역시 앞으로 다른 기관이 맡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하지만 해체 수준으로 LH를 개편한다던 당초의 공언이 무색하게도 정작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에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정부는 LH의 기능을 크게 손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해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역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리츠투자 등 현재 LH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업무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LH의 부동산 개발 기능을 빼고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기능 축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1,000명, 중장기적으로 현 정원의 2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자를 부장급으로 낮추고 퇴직자가 속한 기업과는 5년간 수의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LH 혁신 방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드린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하반기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LH 혁신안은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2달 넘게 늦어졌고 조직 개편안은 여기서 2달이나 더 늦어지게 된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혁신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구조개혁 방안이 없으면서 혁신 방안만 내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를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3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국내 3위 이커머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본입찰이 오늘 시작됐는데 롯데와 신세계 2곳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이 제기됐던 SK텔레콤과 MBK 파트너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결국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 본입찰에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거래액 20조 원, 점유율 12.4%를 차지하는 국내 3위 이커머스 인수를 놓고 오프라인 유통공룡의 쟁탈전이 본격화된 겁니다.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SK텔레콤과 MBK 파트너스는 최종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수전 결과에 따라 네이버, 쿠팡, 이베이로 이어지는 이커머스 업계 순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기업이 가져가던 단숨에 거래액 기준 선두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2001년 옥션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 이베이는 2009년 G마켓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후 1위 오픈마켓 사업자로 군림하며 이커머스로는 유일하게 수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창립부터 함께한 임직원들은 업계 최고로 평가받고 그간 쌓아온 데이터 역시 강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베이 미국 본사의 한국 사업 철수 결정에는 급변하는 국내 유통산업 현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 경쟁력을 키운 쿠팡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한 지금이 높은 몸값을 받을 적기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각주관사는 이들의 입찰 조건을 들여다본 뒤 다음 주 내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 자구 계획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오늘과 내일 진행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재근 기자. 네,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쌍용차 노조가 자구 계획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마련한 자구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쌍용차 노조의 찬반 투표는 조금 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5시 반까지, 내일은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투표 결과는 내일 오후 2, 3시경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2년 급여 없이 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직원 해고 등 대규모 감원보다는 구조조정 강도가 다소 완화된 건데요. 회사는 물론이고 노조 집행부 또한 이번 자구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년 만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구안 수용이 전제돼야 매각 작업에 속력을 내는 것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일권 노조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쌍용차의 현실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조합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무급휴직에 따른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9년 해고됐다 복직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전에 해고되었던 분들, 복직하셨던 분들이 자구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 선동운동을 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자구안의 반대뿐만 아니고 매각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네, 또 사실상 직원 해고가 없는 반쪽짜리 자구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인수 후보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인수 후보로는 기존 HAAH 외에 전기버스 제조사인 에디스모터스와 전기차 업체 K파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의 박석전 앤 컴퍼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올 하반기 집값이 더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데다 전세 시장 불안도 계속될 조짐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해 말까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50%에 그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심각하고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은 상승에 무게감이 놓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부족에다가 또 전세값도 오르고 있고 땅값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8만 6천여 가구로 전년보다 25% 감소하고 특히 서울은 40% 이상 급감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3기 신도시는 입주가 빨라야 4, 5년 후여서 당장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저금리의 장기화로 유동성이 넘쳐 주택 수요는 많은데 각종 규제로 다주택자를 비롯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집을 사려는 심리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서울 도심 내에서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2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꾸준하게 공급 시그널을 주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기 신도시 등 경기 지역에서의 공급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 확대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지나치게 많이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폭과 기간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하반기에도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고심이 깊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저평가된 지역을 눈여겨봐라. 그리고 1주택자는 절세 전략을 고민해라 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기자입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5월 누적 상승률이 6.95%로 해당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주택 가격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탓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인구 밀집 지방 대도시에서 특정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할 때 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준의 기반시설과 직주 근접성을 갖춘 3기 신도시가 유망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양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남양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2018년부터 3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총 9만 세대가 이들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겐 내 집 마련이 고민이라면 1주택자들에게는 절세 전략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바뀐 세법 규정 때문인데 서울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도 집값과 상관없이 20% 증세합니다. 전문가들은 단독 명의보다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 명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양도한 공동 명의 주택은 단독 명의 때보다 세금을 2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이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는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과세를 면합니다. 이제는 1주택자나 잠재적인 1주택자가 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세금에 대한, 그중에서도 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숙지를 미리 해야만 대비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인터넷을 통한 국세청 질의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서면 질의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하반기 주택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를 고민하는 ESG 경영은 요즘 금융권에서도 이런 분야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신한금융은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감안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그 경제 효과를 수치로 관리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금융 ESG 경영의 핵심은 측정에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자칫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영역들이지만 신한금융은 이 부문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수치화시켜서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는 제로 카본 드라이브가 대표적입니다. 투자를 했다든지 대출을 했다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그 금융회사들의 우리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도록 우리의 투자나 대출 정책을 바꿔서 탄소 제로 또는 탄소 중립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우리도 기여하기 위해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현재 신한금융이 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거나 투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량은 2019년 기준 1,200만 톤 플러스 알파 수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별 연간 탄소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금융 지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탄소량을 따로 산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신한금융은 이를 2050년까지 제로 수준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ESG 측정은 사회 부문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협력해 개발한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이 그것인데 국내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이 최초로 사회공헌 사업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측정되지 않은 것은 관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한금융이 선제적으로 ESG 측정 체계 구축이 가능했던 건 ESG를 포함해 사회 책임 활동에 그만큼 일찍 눈을 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SG 경영에서 측정은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확산될 전망입니다. IFRS라고 하는 재단에서 ISSB라고 해서 지사과는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 가능하고 다른 시계열로도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전 세계의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머지않아 우리 금융지주들의 경우에도 그런 그 기준을 채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ESG 자체가 굉장히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도 넓고 또 지금 어떤 평가 지표가 정말 유의한 것인지 그런 체계가 많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이제 자체적인 ESG 성과를 평가하면서 체계적이고 좀 공신력 있는 성과 측정 지표들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신한금융을 비롯해 국내 금융제조사들은 하나같이 경영 키워드로 ESG를 내걸고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ESG 금융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들의 ESG 경영 평가 결과는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석탄 투자와 녹색 채권 같은 투자 상품을 팔아 수익을 내면서 정작 스스로는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문형민 기자입니다. 증권가에 일고 있는 ESG 열풍. 여의도 증권가에는 요즘 사내에 ESG 조직을 신설하고 ESG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등 너나 할 것 없이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권사들의 실제 ESG 경영 평가 등급은 어떨까? 1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에서 미래에셋과 현대차증권이 A를 받아 공동 1위를, 이어 삼성증권과 NH투자, 메리츠종금, 하나투자증권이 B+로 공동 2위를 차지한 반면 대신과 부국, SK증권 등은 평균 이하인 B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습니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 C등급을, SK증권과 DB금융투자, KTB투자증권 등 12곳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겁니다. 평가기관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제조업보다 환경평가 기준을 낮게 적용했는데도 등급이 다른 업종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랑 그런 걸 비해서는 좀 낮고요. 특별히 환경 성과 같은 경우는 제조업보다 조금 비중이 낮긴 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한국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부국, 유한타, 한양은 환경 분야 미비점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책을 세우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단을 꾸려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환경 쪽은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미생물로 하는 걸로 도입을 해가지고. 반면 SK증권과 DB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 IBK투자 등은 ESG 전반에 대해 초기 구상 단계에 불과하거나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이들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아 당장 ESG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세부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ESG 경영은 기업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 철학에 대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명제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영 원칙을 일단 증권회사들도 일단 수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경영 원칙에 따라서 실제 경영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남의 것만 추선할 게 아니라 스스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는 있죠. ESG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두고 ESG 관련 전문가들은 빈수레가 요란한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국내 첫 펫샵 전문 보험이 이달 말 출시됩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애완동물 판매점이 가입하는 보험인데 분양 직후 발생하는 이 반려동물의 질병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말 펫샵 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전문 보험이 국내 최초로 출시됩니다. DB손해보험과 스타트업 마이퍼피가 협력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보험인데 최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보험은 펫샵이 반려동물 공급인을 통해 받은 반려동물 피해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분양한 직후 발생하는 질병까지 모두 보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분양 직후 질병으로 반려동물이 죽은 사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펫샵에선 대부분 생후 3, 4개월의 어린 반려동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분양하는데 이 시기 장염으로 알려진 파보 바이러스 등 질병에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걸리는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지금 대응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펫샵에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분양 이후에 고객들한테까지 그 질병이 전가가 되다 보니까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펫샵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실제 분양 직후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이를 보상해준다 해도 펫샵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업체의 보험 가입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개농장 등으로 인해 펫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경로로 반려동물을 공급받아 펫샵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소액 단기보험 제도 시행으로 더욱 다양한 펫보험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직 보험 판매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세계 최대 항암 학술 대회 아스코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신약 임상 결과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과 매드팩토 그리고 셀리드의 발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그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성과가 여러 발표됐습니다. 한미약품을 비롯해 유한양행, HAB, 매드팩토, 셀리드, 삼성제약 등이 참여했는데 임상 결과가 양호했다는 평입니다. 한미약품 항암제 4종은 파트너사인 스펙트럼, 제넨텍, 아테넥스 등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뇌 전이가 있는 폐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포지오티닙, 흑색종 환자에게 병용 투여하는 벨바라페닙, 정맥주사 항암제를 경구용으로 만든 오라독셀, 오락솔 등이 모두 우수한 항암 효과가 있었거나 기존 약물 대비 반응률이 높은 등 성과가 좋았습니다. 매드팩토는 기존 치료에 실패한 말기 대장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면역 항암제와 벡토서팁 병용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환자 16%가 반응한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해당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기존 약물 반응률이 5%대임을 감안한다면 희망적입니다. 셀리드는 일반 치료에 실패한 재발, 전이 자궁경부암 면역 치료 백신에 대해 발표했는데 27%의 환자가 반응하며 생존 기간도 4개월 수준으로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제약은 젠백스가 개발한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췌장암 치료제의 리아벡스를 함께 투여하면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암 진행도 느려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국내사 발표에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업계에서는 기술 수출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드팩토 관계자는 이번 발표 결과를 보면 기존 치료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술 수출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아스코가 끝나면 10일부터 대형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인 바이오 USA가 온라인으로 개막합니다. 바이오 USA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국내에서 182개 회사가 파트너링 기업으로 참가해 국내 제약 바이오사의 기술 수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를 1,400만 명으로 높이고 3분기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 명 접종을 자신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이 순조롭다면서 11월 이전 집단 면역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고 목표를 높였습니다.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난 3월만 해도 문 대통령은 상반기 1,200만 명 백신 접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1,300만 명으로,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또 1,400만 명으로 상향한 겁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얀센 백신 지원까지 더해지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분기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 목표도 재차 언급하며 2학기 학교 운영 정상화와 거리 두기 없는 추석 등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도 전했습니다.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한편으로는 백신 주권을 강조하면서 국내 백신 개발 지원 강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그 밖에 오늘 주목할 소식들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04포인트 올라가면서 3,252.12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이날 최고치 경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이 12%를 넘어서며 소비 경기 회복을 강화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경제 정상화와 소비 경기 활성화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자동차와 소매, 미디어 같은 소비재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10일 발표되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 또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앞으로 지수 상단을 제약할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당정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소급 적용 대신 폭넓은 피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에 여행업이나 공연업 같은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에 필요한 초저금리 대출과 지원금을 담겠다면서 앞서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가발전 해법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과 사회단체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 국가 발전을 위한 건강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3단계 심사를 거쳐 10편의 수상작을 가리게 되는데 대상 1억 원을 포함해 총 상금 2억 2,900만 원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넉 달째 1조 원대를 이어갔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77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월부터 넉 달째 1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4조 달러 재정 지출 계획으로 금리가 상승해도 이는 미국의 보탬이 될 거라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 도중 인터뷰에서 현재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 환경을 갖게 된다고 해도 이는 사회적 관점과 연준의 관점에서 보면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10년 동안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과 지나치게 낮은 금리와 싸워왔다며 이런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상황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옐런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두산중공업 얘기 없이는 흘러갈 수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박혜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인프라코어까지 그룹주들이 상승세가 또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게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시장에선 두산중공업을 부르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네. 두슬라입니다. 주가가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게 과거 테슬라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예. 두슬라 이름답게 오늘도 27% 넘게 상승을 했고 최근 2주간 주가가 1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슬라는 약간 억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 한 14,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3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업황 회복과 구조조정 효과 또 신사업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네,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에서 원전 설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대기업일 뿐 아니라 이 원자로 제작과 더불어 해체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원전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고스란히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딱 2주 만에 주가가 2배 넘게 올라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소 중립 방안으로 내놓은 초소형 원전 분야에서 두산중공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점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SMR은 쉽게 말해서 소형 원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기존 핵 발전 설비보다 크기가 작고 안전해서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거론이 됩니다. 또 SMR 하면 많은 분들이 빌 게이츠를 떠올리실 겁니다. 빌 게이츠는 이 원전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을 하고 미국 내 SMR 상용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랑 워런 버핏이 같이 행동에 나선다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시각 2일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소형 원전 건설에 의기투합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에 불을 붙인 겁니다.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가 버핏의 전력회사 퍼시픽코프와 함께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을 들여서 나트륨을 이용한 핵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우리는 나트륨 투자가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가 받던 물량이 중국이나 일본에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더 큰 힘을 받은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구조조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산의 주가도 급등을 했죠. 이 이유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선 두산그룹이 오는 하반기 채권단 관리를 졸업을 하고 순차입금을 2조 4천억 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높아지겠죠. 그럼 단기 차입을 장기 차입으로 전환을 시켜서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유한타증권은 두산이 10년 만에 재무적 리스크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좀 타격이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업황도 지금 회복이 돼가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겹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두산중공업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비중을 2025년까지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스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 터빈 개발 기술과 함께 해상 풍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두산중공업이 한국전력기술과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가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앞서서 이제 두슬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두산중공업이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기업 분석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도 없고요.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것도 사실 실적보다는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아직 추정을 할 수 없는 단계이다 보니까 주가의 천장도 바닥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판단을 돕기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일까지 1,176만 주의 공매도 잔고가 쌓였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600억 원 정도로 셀트리온 또 LG 디스플레이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24일부터 기관은 1,500억 원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45억 원, 112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은 그래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또 추후에 나올 증권사의 분석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이렇게 급등한 종목 이제 다루기가 좀 피곤한 감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현재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추후에 좀 기대감을 받는 종목 없을까요? 네, 여러 종목들이 거론되는데 오늘은 LG 이노텍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간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등락폭도 크지 않고 3개월 전 주가와 현재 주가가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두산중공업 주가 그래프를 보다가 LG 이노텍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격차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LG 이노텍을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네, LG 이노텍은 아이폰의 눈, 즉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스마트폰 신제품은 대부분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그래서 상반기는 통상 비수기로 봅니다. 1분기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즉 비수기에도 이렇게 선방을 했으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기에 20%를 넘었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이폰 12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또 카메라 모듈 공급사 중 하나인 중국의 오필름이 지난해 7월 미국 상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뒤 애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이노텍의 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뭐 아이폰 12 시리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도 같이 받아가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업계에선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 모델에 탑재됐듯 카메라가 3개 달린 이 트리플 카메라의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LG 이노텍의 기판 소재 부문 또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2%에서 최근 30% 가까이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또 전장 부품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2분기에도 계속해서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금 이 고정비 부담 감소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 면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 추정치가 그럼 정확히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신증권을 보면 현재 LG 이노텍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는 성수기인데요. 실적 모멘텀이 풍부한 상황이겠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매출액 1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기대를 크게 받아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앞서서 아이폰 12에 대한 얘기 짧게 해주셨는데 이 흥행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받아가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올해 아이폰 출하량이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팀쿡 애플 CEO가 창사 이래 새 아이폰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가장 크게 관찰됐다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자신만만해하는 상황입니다. LG 이노텍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카메라 모듈 신규 설비에 5,500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애플이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해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도 그렇고 기업이나 투자 측면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보는 목표 주가는 얼마나 됩니까? 네, 최근 신한금융투자는 목표 주가를 27만 5천 원에서 28만 3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6만 6천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업계선 LG 이노텍뿐 아니라 삼성전기 등 이 대형 IT 종목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고 성수기에 대비해 생산 증가 시점을 감안하면 이달을 기점으로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렇게 시장 기대를 받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부터 사회까지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오가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네. 뭐 커피 같은 거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네,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주차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홍콩에 위치한 한 주차장의 사진을 좀 들고 왔는데 네. 만약에 앵커가 저 주차장에 한 칸을 산다면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네, 참고로 예. 저곳의 주차장은 홍콩 내에서도 부유층의 주거 지역이고요. 최근에 이 주차장 한 칸의 가격이 세계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게 보통 주차장 한 칸이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보통은 한 3.5평에서 5평 정도인데요. 저 주차장의 한 칸은 약 3.8평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왔네요. 네. 글쎄요, 뭐 강남의 아파트가 뭐 평당 1억을 넘었다고 하니까 그거보단 좀 많아서 한 2배 정도 된다 치면은 글쎄 한 4평 정도 되면 한 8억 정도? 홍콩 집값을 너무 네. 무시한 것 아닌가 싶으신데요. 그거보다 비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국 최대 통신사인 이 UPI가 지난 5일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최근에 홍콩의 한 부유층 주거 지역 내의 주차 공간 한 칸이 이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내용입니다. 14억이 넘는다고요? 주차장 네. 한 칸이? 비싸죠. 저 가격이면 그냥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으로 따져보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가로 1m 그리고 또 세로 1m, 1제곱미터당으로 해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 뭐 한국의 젊은 세대들 내 집 마련 포기한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홍콩의 젊은 세대는 아마 이미 진작에 포기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들고 온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으로 좀 투자 회로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저 비싸디 비싼 이 홍콩 주차장 한 칸을 호기롭게도 뭐 플렉스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루트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홍콩의 주차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바로 저런 홍콩 주차장을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아마 리츠라고 투자자들에게 좀 관심이 있는 좀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법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 부동산 이 실물에 투자를 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 리츠는 부동산 실물은 아니고요. 이 실물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명품 말고 이제 명품주에 투자하는 거랑 좀 비슷한 논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주차장 말고 뭐 다른 부동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상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꼭 이 주차장을 고집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히 좀 따로 주차장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그 전에 내가 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를 해내야 이 구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장에 대한 이 수요가 풍부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걸 감안해서 이 주차장을 갖고 있는 리츠 회사들은 이 차량 소유주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주고 또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가 비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비싸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제 땅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게 수익성을 담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식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동산 실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조금 노리는 이런 투자 방법이라면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예, 배당을 통한 거군요. 이제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거는 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도 주차장 투자는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네. 투자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투자 방법으로는요, 주식과 펀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먼저 주식 투자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홍콩 주차장들을 갖고 있는 좀 규모가 큰 이 리츠 회사로는 이 홍콩의 링크 리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HATS나 또 MTS 상에서 이 해외 주식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게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목 검색명에 링크를 쳤을 때 영회 부동산 펀드라는 종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링크 리츠입니다. 이 한 주당 가격을 보면 이 74 홍콩 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주당 한 1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또 주가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좀 오르다가
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 이 11 홍콩 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 링크리츠가 쉼없이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한 96 홍콩 달러 이 최고점을 좀 찍었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지난해 7월 주가가 60 홍콩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지금은 4일 종가 기준으로 74 홍콩 달러 이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링크리츠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난 뒤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시세 차익 이외에 배당 수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링크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배당 수익률이 한 연 4%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홍콩의 링크리츠라는 거. 주차장에만 투자하는 상품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링크리츠는 전체 자산의 한 15에서 16%가량을 이 주차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투자 자산들로는 자료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 시드니, 런던 오피스 빌딩에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건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리츠 펀드가 있습니다. 우선 링크리츠라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이 국내 펀드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예. 삼성 아시아 리츠 그리고 한화 아시아 리츠, 하나 UBS 아시안 리츠 이렇게 세 개가 좀 대표적입니다. 각 펀드별로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면요. 삼성 아시아 리츠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기준으로 이 링크리츠라는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짜 기준으로 한화 아시아 리츠 펀드나 또 하나 UBS 아시안 리츠 펀드 역시 세 번째, 두 번째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리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웬만한 이 아시아 리츠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런 펀드들 수익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4일 기준 또 C클래스로 좀 살펴봤는데요. 1년 수익률을 조금 보시면요. 예. 이 삼성 아시아 리츠 펀드가 16.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서 한화랑 또 하나 UBS가 15%대로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에다 배당이 또 더 얹어지는 거죠. 아, 리츠에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소액으로 14억짜리 홍콩 주차장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보죠. 네, 두 번째는요. 자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Global minimum tax would end the race to the bottom in corporate taxation and ensure fairness for the middle class and working people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 영국 등 이 G7, 이 주요 7개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좀 한마디로 국가가 법인세율을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15% 밑으로는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누가 들고 오나 했더니 김부미 기자가 들고 왔군요. 네. 조세피난처라고 하잖아요. 이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법인세를 적게 내는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걸 겨냥한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던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왔던 나라들 역시 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12.5%로 이 서유럽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아일랜드는 이런 낮은 법인세율을 이용해서 구글이나 애플 등과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 유럽 본부를 유치해 왔는데요. 아일랜드는 이렇게 법인세율을 15%로 높일 경우에는 연간 법인세의 5분의 1가량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제 자기 나라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으니까 뭐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익률이 10%를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초과 이익의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내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기업들은요,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 이 나라의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큰 수익을 내놓고서도 정작 세금은 이 본사나 또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에 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돼 왔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기업 본사가 위치한 나라는 물론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익이 발생한 나라, 수익을 안겨준 나라에도 세금을 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국적 기업들한테 세금을 강하게 물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구글과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 그리고 또 법인세를 얼마나 냈는지 자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이 구글의 매출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네이버가 5조인데 구글이 2,210억 원이니까요. 이렇게 매출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바로 구글 코리아의 가장 큰 수익원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으로 따로 빼서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가 법인세율이 워낙 낮은 이 국가로 꼽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꼼수를 발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96억 원밖에 안 낸다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합의안이 최종으로 좀 결정이 된다면 이 우리 구글에서 우리나라가 구글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우리 기업들도 좀 타격을 보게 될까요? 저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기재부에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업종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예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전했고요. 예.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월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내 기업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없지 않겠냐라고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서는 기업들도 좀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 뭐 협의 중인 거고 최종안이 나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현지 시간 7일부터 11일까지 애플의 WWDC 세계 개발자 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자, 이번 애플 회의 신형 맥북 프로와 새로운 OS 체계가 공개가 됩니다. 이번 신형 맥북 프로 역시나 애플의 자체 생산 M 시리즈 칩이 탑재되고 터치바가 없어지고 맥세이프 자석 충전 기능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운영 체계인 iOS 또 OS 15 시리즈도 공개가 되는데 다만 이번 WWDC에서 차기 아이폰 공개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은 가을 이후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 덕후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지를 보시면 안경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앞서 이런 인트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애플이 오랜 기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R 증강현실 안경, 즉 애플 글래스가 공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AR 글래스 아직 정확한 기술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은 아이폰과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동작을 인식하고 무선 충전 그리고 앞에 안경을 쓰고 QR코드를 보면 자동으로 스캔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도수 조정 렌즈까지도 삽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는 모든 것들을 이 핸드폰과 연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인데 항상 애플이 깜짝으로 신기술을 공개해 왔던 만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살펴봐야 하냐면요. 이번 WWDC 애플의 미국 웹사이트 혹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시간 화요일 새벽 2시부터 생방송 중계가 되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태주입니다.